정소성 문학전집 32 대하소설 소설 대동여제도 4 진주성에서의 눈물. 이튿날 드디어 정우는 남강을 건너 진주성으로 들어갔다. 진주성만 하더라도 벌써 지리산의 냄새가 짙게 밴 고장이었다. 맑은 물, 푸른 산천이 지리산의 산자락에 이 유서 깊은 고을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아, 얼마나 와보고 싶었던 진주성인가. 정우는 가슴에 있는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전국을 일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런 이름 있는 고장의 현장을 찾아보는 것이리라. 그것을 굳이 지도상에 옮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장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날이 진주성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지역입니까요? 진주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가는 문지방과도 같은 고을이다. 그리고 낙동강의 가장 큰 지류인 남강을 내려다보고 있고 또 삼남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산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 남해에서는 진주성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리산으로 들어갈 수 없다. 임진왜란 때 호남이 외병들의 말발굽에 짓밟히지 않은 이유는 제1차 진주성 싸움에서 진주부사 김시민이 이끄는 진주부 병사들과 부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이들을 격퇴시켰기 때문이다. 진주성은 제2차 싸움에서 결국 허물어지고 말았는데 병사들과 주민 6만 명이 가축들과 함께 몰살을 당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진주 사람들의 기질은 대단히 저항적이고 반굴적이다. 고려시대에도 노예들이 중심이 되어 민난이 일어나 6,400명의 주민이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다. 진주 사람들의 기질이 이러하니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날이 뭐니 해도 진주하면 진주기생 논개가 아니옵니까요? 바로 그것이다. 논개의 기질이 진주 사람들의 그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논개는 저기 남강 연안에 있는 족성루에서 외장 계단 위를 껴안고 강으로 투신했다지 않느냐. 논개는 경상우 병사 최경혜의 애첩이었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그녀가 화류계 여자지만 그만한 정절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말과도 통한다. 우리가 진주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것은 그들이 외적에 맞서 보여준 그 끈질긴 불굴의 정신 때문이다. 그날 밤 정원은 남강이 내려다 보이는 주막집의 술창에서 오래간만에 막걸리를 거나하게 마셨다. 한돌아, 내 놈도 한잔하거라. 아니옵니다요. 나리를 모시는 입장인 이놈이 어찌 나리와 대작을 하겠습니까요? 이놈은 어디까지나 나리를 모실 따름이옵니다. 언제 어디를 가거나 우리를 노리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이놈은 명심하고 있사옵니다요. 내 놈은 여간 내기가 아니로구나. 고놈 참. 날이 웬일로 이 낯선 땅에서 그렇게 약주를 하시나이까? 2차 진주성 싸움에서 6턴으로 싸우다가 산화한 장소들과 병사들 그리고 6만 진주부민들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구나. 날이 이긴 1차 진주성 싸움은 그만두시고 처참하게 져버린 2차 진주성 싸움을 간단히 좀 들려주옵소서. 아서라,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구나. 다만 한 잔의 술로서 이 쓰라린 심해를 달랠 수 있을 뿐이다. 그래도 이놈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옵니다요. 좀 간단하게나 말아도. 내 놈이 왜 논개 얘기를 하였느냐 말이다. 그래서 내 심사가 이렇게 되고 말았잖느냐. 최경혜는 원래 1차 진주성 싸움에서는 의병장으로 참전한 사람이었다. 2차 진주성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경상우 병사를 맡고 있었는데 논개를 자신의 애기로 거느리고 있었다. 당시 경상우도 순찰사 김성일이 진주성에 체류하고 있던 관리들 중에서는 최고위직이었다. 왜군이 집결한다는 말을 듣고 조정에서는 도원수 김명원과 전라도 순찰사 권유를 급파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의령 고을까지 와서 보고는 전세가 아주 불리하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다. 왜군의 위세에 눌려 도저히 더 나아갈 수 없었던 게야.
그래서 퇴각하고 말았지. 완전 부위된 진주성 안에는 의병장 김천일, 1차 진주성 전투의 영웅 경상우 병사 최경애, 어떤 호랑이보다도 더 용맹스런 충청병사 황진, 무용담을 날리던 의병장 고종후, 칼과 창을 너무나 능숙하게 다루는 사천연감 장윤, 항우도 당할 수 없다는 천하장사인 김해부사 이종인 등이 진주성의 위급함을 전해 듣고 휘하의 병조를 힘으로 달려왔으나 그 병력은 전부 기천명에 불과했지. 당시 진주 목사 서혜원은 그 당시 우리를 도우러 와 있던 명나라 장군 접대사인 명장 접대차 사원으로 경상도에 가명이 있는 상주에 가 있었다. 급보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왔지. 그런데 서예원은 무골이 아니어서 병법에 어두웠어. 그래서 김천일이 주의를 맡았는데 아무리 의병장이라 하지만 진주성 부사의 위험을 능가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관군의 입장에서 보건대 주객이 전도되어 조금 전열이 흩어졌지. 5만 명이 넘는 적군이 동문 너머에 흙을 쌓아 토선을 지어 그 위에 올라서서 성안을 향해 조총을 쏘아대는 것으로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 위력은 대단했지. 성안에서도 민중들의 협력으로 산을 쌓아 올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현자포를 쏘아 적의 소굴을 격파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워낙 약은 놈들이라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목계에다 생피를 돌려서 굴려보냄으로써 탄환과 화살을 무력화시키는 전법을 시도하기도 했고 철갑을 두른 철추를 휘둘러 성문을 부수기 시작했지. 이종인 부사가 뛰어난 완력으로 적의 장수 5명을 일거에 쳐 죽이니 적은 간담이 서늘해져서 잠시 공격을 늦추기도 했다. 그런데 공격 개시 사흘째 되는 날에 비가 내려서 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는데 충청병사 황진 장군이 적의 총탄에 생명을 잃었다. 그러자니 병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었다. 다음날 소가죽을 여러 장 덮은 국악차를 동원하여 무너진 성을 비집고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이종인 부사는 창과 총을 버리고 칼로서 처참한 백병정을 했었지. 김천일, 고종후, 최경희 등은 촉성루에서 북형 재배한 뒤 푸르게 흐르는 남강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고 이종인, 김준민, 이잠 등은 병사들과 진주성의 부민들과 힘을 합쳐 적군과 처참한 사륙전을 폈으나 힘이 달려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 특히 이종인 김해부사는 마지막을 장렬하게 장식했는데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남강에 뛰어들 때 외장 두 놈을 겨드랑이 하나씩 껴안고 있었다. 그의 그런 장면을 흉내낸 것이 논계였단다. 자, 한 잔 더 따라라. 나리, 이제 그만하시고 복룻방으로 듭시지요. 쓰이놈도 졸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요. 좋은 생각이다. 오늘은 이만하자꾸나. 여자의 정절은 몸의 정절만이 아니다. 여자의 참다운 정절은 마음의 정절이 아니겠느냐. 당연하옵니다. 기생이란 몸의 정절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옵니까요? 그런데도 논계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한 것을 보면 여자의 정절은 역시 영혼의 정절인 듯 하옵니다. 한돌이는 정우가 을련이를 생각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러나 한돌이는 그것을 내색할 수는 없었다. 저 철석 같은 사내에게도 이런 유약한 데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었다. 지금까지 보아온 정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감상적이라든가 유약한 구석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던 김정우가 아니었던가. 이튿날도 정우는 촉성루에 나가 무심히 흐르는 남강의 물줄기만을 하염없이 내려다볼 뿐 떠날 차비를 차리지 않았다. 도착하자마자 떠나야 하는 것이 몸에 밴 그들의 습관이었다. 날이 갈 길이 멀고 먼데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시면 어쩐 일이 쉬운지요? 그래, 떠나자꾸나. 그러나 정우는 왠지 발길을 떼어놓기가 아쉬운 듯 진주성을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하루를 더 진주성 주막거리에서 묵었다. 그는 밤새 호롱불을 밝히고 진주성의 지도를 열심히 그리는 것이었다. 진주성이 조금만 더 지리산 쪽으로 붙었더라면. 그는 무슨 알 수 없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튿날 정호는 사천현으로 내려갔다.
이어서 쉬지 않고 곤양현으로 넘어갔다. 곤양에서는 하동으로 곧장 가지 않고 남하하여 노량으로 갔다. 노량에서는 배를 타고 남해섬으로 건너갔다. 노량은 뭐니 해도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이다. 날이 남해섬은 참으로 큽니다요. 하지만 우리가 교양에 답사한 거제도보다는 더 크지 않느니라. 제주도, 거제도, 진도 다음이 여기 남해도이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섬이다. 왜냐하면 이 섬의 서편이 바로 호남의 관문인 여수항이기 때문이다. 해남도의 주봉은 저기 보이는 금산이다. 정호는 해남도의 바닷가 북록방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는 진주성에서 약재를 처분했기 때문에 약간의 금전이 준비되었다. 그만한 것이 다행이었다. 이튿날 다시 노량으로 나가 하동으로 올라갔다. 섬진강의 푸른 물이 여기 광양만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날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는 바로 섬진강이 짚고 있습니다요. 그렇다. 섬진강은 바로 저기 지리산의 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두대간의 끝이 바로 지리산인데 노구단 굴짜기에서 바로 섬진강의 지류인 화개천이 발원하고 있다. 섬진강은 그렇다고 해서 꼭 백두대간과만 연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라도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노령정간에서도 발원하고 있다. 노령정간 속에 우뚝선 모악산이나 내장산에서도 섬진강의 지류가 발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에서 흘러내린 동북천이 숭주호로 흘러드는데 숭주호는 결국 보성강이 되어 섬진강과 합류한다. 그런가 하면 남원의 동북부를 흐르는 백운천도 결국은 지리산에서 발원하여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것이다. 섬진강은 호남의 낙동강이 군입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섬진강이 호남의 영역을 거치는 것으로 보아 낙동강이 영남을 흐르는 영역에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날이 수인음의 눈에는 낙동강보다는 수심이 훨씬 옅은 것만 같사옵니다요. 그 길이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요. 물론이다. 섬진강은 조선 전역으로 놓고 볼 때 길이는 9번째에 속한다. 그러나 수심은 얕아 수은으로서는 좋은 강이 아니다. 다만 구례까지는 배가 올라가고 있으나 구례는 섬진에서 불과 50리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낙동강의 700리가 거의 전역이 가항지구인 것과는 대조가 된다. 하동에서 하룻밤을 지낸 정호는 이튿날 하동나루에서 배를 타고 구례연으로 올라갔다. 섬진강을 수항하다가 잠시 화개나루에 배가 멎었다. 경상도 쪽으로 붙은 마지막 나루였다. 경상도 사람들과 호남 사람들이 여기 화개장터에서 해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런 탓인지 많은 장군들이 배에 올랐다. 그들은 배를 타고 구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 날이 섬진강의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요. 지리산이 너무나 유명한 산이라 물도 맑은 모양입죠. 지리산은 곧바로 남조선의 지붕이다. 북조선 땅의 지붕이 백두산인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지리산에서 잠시 유할 작정이다. 이야, 날이 감사합니다요. 너무 좋아하지 마라. 놀고 먹기 위해서 유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지리산 계곡을 내리훑어 좀 더 정확한 지리산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지리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리산의 연기를 흠뻑 머금고 있는 약초를 많이 개야만 한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쇼? 나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사옵니까요? 글쎄다. 그런 풍무만 있지 확실한 것은 아니다. 기왕에 지리산 자락까지 왔으니 우리는 잠시 쉬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화엄사로 오르는 길을 걸어 올랐다. 전라자도에서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역시 구례고을을 지나 화엄사로 해서 형제봉을 우측으로 끼고 노고단으로 가는 방법이다. 날이 구례 화엄사가 고찰은 고찰입니다요. 고색이 너무나 창연하옵니다요. 신라시대에 지어진 절인데 지리산 산관에서는 가장 고찰이고 또 유명하다. 하기야 쌍계사나 천은사도 다들 신라시대에 지어진 절들이기는 하다만 날이 지리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옵소서. 지리산은 백두대간의 말미에 자리한 산인데 남조선에서는 제주도의 한라봉을 제외하면
지리산 천왕봉이 가장 높다. 지리산은 동서로 길게 누워있다. 동쪽에는 높이가 6,319척이나 되는 천왕봉이 누워있다. 지리산의 주봉 중에 주봉이다. 지리산에는 주로 3개의 주봉이 있다고들 한다. 그것의 서단에는 노구단이 있는데 높이가 약 5,000척이 된다. 그리고 중봉인 반야봉이 이 산의 긴 능선의 중간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데 5,780척이나 된다. 반야봉은 지리산 주능성의 서쪽으로 한껏 치우쳐 있어서 굳이 중봉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들 세 주봉들 이외에도 지리산에는 5,000척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험준한 산들이 8개나 있다. 참으로 과간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동쪽의 천왕봉 다음부터 말해보면 제석봉, 연화봉, 삼신봉, 촛대봉, 영신봉, 덕평봉, 명선봉, 토끼봉 등이 그것들이다. 우리가 지나온 형제봉도 3,000척이 넘는 험산이다. 날이 그러니까 11개의 준봉들이 있다는 말씀이온데 지금 보니까 11개가 훨씬 넘습니다요. 물론이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지리산을 남조선 최고의 영산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높이가 3,500척이 넘는 산들이 자그마치 위에 든 산들을 제외하고도 20개가 넘는다. 어떠냐? 그러니까 3,000척이 넘는 산들이 31개가 넘는다는 말씀이군요. 아, 참 대단하옵니다. 여기 노구단에서 동쪽 끝에 있는 천왕봉까지가 정확하게 105리이다. 이것을 지리산의 주능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30리가 넘는 능선의 숫자가 자그마치 15개가 넘는다. 날이 험산이 그렇게 많고 능선이 그처럼 많다면 계곡들이 그만큼 많지 않을까요? 그 녀석,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숨어 살 때를 얘기하는 게냐? 소인님은 다만 나리께서 무사하시기를 기원할 따름이옵니다요. 이번 지리산 제주 중에 천자문이라도 다 떼고 싶습니다요. 동몽선습까지는 떼어야 한다. 택리지까지는 읽었으면 하옵니다만. 시건방진 녀석, 시간이 있는 데까지 해보기는 해보자만. 그들은 노구단 정상에까지 올랐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섬진강의 꾸불꾸불한 모습이 저 멀리 시야에 잡혔다. 내 눈말대로 지리산에는 남서부 연곡천이 흘러내리는데 피아골이 있는데 연곡천은 반야봉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그리고 반야봉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만수천인데 만수천을 끼고 뱀사골 계곡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촛대봉, 영신봉, 칠선봉, 덕평봉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하천이 강천천이고 그 상류에 험한 한신계곡이 발달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천왕봉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하천인 의탄천을 끼고 칠선폭포가 발달되어 있다. 이 4개의 계곡은 수백 개가 넘는 지리산 계곡 중에서도 4대 계곡이라고 부른다. 계곡이 너무 깊고 험해 한번 갇혀버리면 10중 8구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 살아서 헤쳐나오는 사람이 드물단다. 이외에도 노구단과 반야봉 사이의 심원계곡, 칠선봉 아래의 대성골, 백무동 등이 험준한 계곡으로 이름이 나 있다. 날이 폭포도 부지기수로 있는 것 같사옵니다요. 폭포라고 하면 지리산의 여러 폭포들이 어떤 산에 그거대도 결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산의 남쪽 쌍계사 옆에 있는 불일폭포, 북쪽 사면으로는 칠선 계곡 속의 칠선폭포, 한신 계곡 속의 한신폭포, 다시 남쪽 사면으로 내려와서 노구단 남쪽 피악골과의 사이에 있는 삼홍소 폭포 따위는 대단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그대로 장관이다. 그런데 날이 한 가지 질문이 있사옵니다요. 참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사옵니다요. 왜 나리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금강산을 비껴 지나오셨는지요? 바로 그 옆을 지나오셨는데 원 녀석도 그것이 그렇게도 궁금하더냐. 금강산은 2차 순례 때 제일 먼저 들릴 작정이다. 2차 순례? 그럼 조선팔도를 한 번 더 도실 작정이 오십니까요? 물론이다. 무엇이든지 처음 한 번 해서는 되는 일이 없느니라. 사람의 지각작용이란 언제나 불확실하고 망각하고 혼돈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인간 지각의 특성을 정확히 깨뜨리는 방법이 다름 아닌 되풀이다. 나는 조선팔도 기행을 되풀이할 것이다. 어쩌면 3차 답사를 할지도 모른다.
아이고. 한돌이는 그만 질려버렸다. 그러니까 정호에게는 휴식이란 없는 법이었다. 끊임없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 것이 그의 일이자 휴식이었다. 정호는 근 열흘이 걸려 노구단에서 천왕봉까지의 주능선을 답사하였다. 마침 늦은 여름이라 녹음이 짙었다. 나무들이 너무나 무성해서 시야가 가릴 지경이었다. 그보다 지리산의 대운해가 산 전체를 덮고 있어서 시야가 언제나 구름으로 가려 있었다. 남해안의 습한 기운 때문에 여기 지리산의 발달한 대운해였다. 아무래도 우리는 경상도 쪽은 기왕의 답사를 끝냈으니까 전라도 쪽으로 우리의 거처를 찾아야 할 것 같구나. 그리고 그쪽이 훨씬 덜 험악한 것 같사옵니다요. 물론이다. 주봉들이 전부 경상도 쪽으로 몰려있느니라. 지리산 전체를 대략이나마 내리훑었으나 어디에도 고알산 부대의 잔당들이 진을 치고 있음직한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물론 산채란 보란듯 버젓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산의 능선을 따라 산채를 차렸을 턱은 없었다. 깊은 계곡을 골라 산채의 털을 잡았을 것이다. 지리산이란 데가 원래 산 전체를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산이라고 하면 귀신이 고갈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호이기 때문에 그나마 열흘이 걸러 주능선을 정복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지리산은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아무리 적게 걸려도 한 달은 걸린다. 정호는 주능선을 타파했기 때문에 그나마 열흘이 걸렸을 것이다. 지리산 주변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길이가 오리는 좋게 되고도 남는다. 정호는 노구단과 반야봉 사이 용수바위 근처에 자신의 조그만 산채를 만들었다. 부하라고는 단 사람밖에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산채였다. 그것은 어쩌면 산채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초가집인지도 몰랐다. 마침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 한 채 있어서 그는 그것을 산채로 쓰기로 했던 것이다. 나리,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산사람이 되는급쇼? 그런 셈이다. 그럼 나리는 대장이고 소인놈은 부하가 되는급쇼? 예, 끼놈아, 우리는 그저 먼 친척벌이 되는 사람들이다. 바로 저기 보이는 길이 연곡사로 빠지는 길이다. 저기 저 계곡이 피아골이다. 벌써 붉은 기운이 도는구나. 피아골의 단풍은 천하의 제일이다. 그리고 저리로 나가는 길이 우리가 지리산에 입산한 바로 화엄사로 빠지는 길이다. 화엄사 넘어가 구례고불이 아니더냐. 이렇게 인가에 가까이 있어야 우리도 먹고 살아갈 수 있다. 한 번씩 인가로 내려가 손을 보자는 말씀은 아닐 테지요. 예, 끼놈, 말을 함부로 하느냐. 우리는 그동안 약초와 동물의 모피 따위를 열심히 수집해서 구례장이나 하동장으로 내다 팔아 쌀과 보리를 사서 호구를 해야 하느니라. 나리, 그럼 언제까지 여기에 사실 작정이십니까요? 글쎄다. 한 달이 아니겠느냐? 나리, 그럼 겨울이 닥칠 텐데요. 어디 더 두고 생각을 해보자꾸나. 지금 당장에는 약초를 캘 필요가 없사옵니다요. 진주장에서 약재를 처분하여 장만한 금전이 얼마가 남아있사옵니다요. 알고 있다. 하지만 장시에 어째 그냥 물산을 사러만 갈 수 있느냐. 물산을 사러 가는 길에 팔 물건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나에게 한 이틀만 다오. 이 근처의 능선과 계곡을 훑어 얼마든지 많은 약초를 캐겠다. 이튿날부터 정호는 망태기를 들고 약초를 캐러 나섰다. 그 사이 한돌이는 집을 지키고 살림살이를 준비했다. 왠지 한돌이는 정호가 이번 겨울을 여기 지리산에서 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도 시간을 아껴 쓰던 정호가 이성스레 여기 지리산에 와서는 굶떠지는 것이었다. 그는 과연 약초만 캐는 것일까? 오후가 되어 정호는 많은 양의 약초를 캐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한돌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걱정스러운지 일찍 돌아왔다. 다음 날부터는 정호는 한돌이를 데리고 약초를 캐러 떠났다. 그 사이 정호는 들연에다 땅을 파고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지편들을 묻어두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생명과도 같았다. 내가 혹시 어떻게 되면 내 놈이 내 일을 대신하여야 한다. 알아듣겠느냐? 나리, 무슨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시옵니까요? 일테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문 공부와 약적 계기를 계속해야 한다. 지도 그리기는 한 사람의 생업이 될 수는 없는 일. 무릇 지도에 뜻을 둔 사람은 생업을 달리 가지고 있어야 하느니라. 잘 알아듣겠사옵니다요. 한돌이는 정우의 말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 아무런 예고 없이 이 세상에 왔듯이 역시 아무런 예고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다. 약속해는 작업이 여러 날 계속되었다. 밤이 되면 용숫골로 돌아온 그들은 글을 읽었다. 약초를 캐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우는 짐승들도 잡았다. 워낙 날쌘 정우인지라 그의 눈에 띄기만 하면 살아서 도망치는 짐승이 없었다. 한돌이는 지리산에 산 짐승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차츰 알게 되었다. 날이 지리산에는 산 짐승이 몇 가지 종류가 있사옵니까요? 왜? 산 짐승들이 내놈 눈에 띄느냐? 네, 가끔. 내놈도 이제 산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산을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산에 살고 있는 산 짐승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다. 놈들은 다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과 친해지고 산을 알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들 산 짐승들이 하나하나 눈에 띄기 시작하느니라. 여기 지리산에는 41종의 산 짐승들과 165종의 산새들과 215종의 곤충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824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이 중에서 약초가 몇 가지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내가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느니라. 하지만 지금 내가 며칠간 돌아다녀 본 결과 최소한 약재의 숫자가 100가지는 되지 않을까 추측한다. 나리, 정말 대단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셨는지요? 다만 놀랍고 기가 찰 지경이옵니다.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무엇이든지 자기 혼자만의 독창이란 없는 법이다. 그 사람만의 독창인 듯한 어떤 발명이나 발견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힘이 거기에 응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서책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 아니냐. 드디어 약재가 가득 모였다. 한돌아, 너 구례장시에 나가서 이 약재를 팔고 받은 금전으로 이것저것 생활에 필요한 물산들을 사가지고 오너라. 금전을 다 써버리지 말고 조금 남겨오너라. 구례장시가 2일 7일이니 내일이 바로 장이 서는 날이다. 내일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겠사옵니다요. 우리가 지리산으로 들어온 그 길을 되짚어 나가면 됐지요? 물론이다. 조심하거라. 절대로 술을 입에 대어서는 안 되며 남과 시비가 붙어서는 안 된다.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몸을 피해버려라. 손해를 보거라. 알아들었느냐? 우리는 무조건 관아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잘 알아들었습니다요. 염려 마옵소서. 이튿날 정호는 화엄사 뒷산까지 한두리를 배웅해 주었다. 딸이 이놈이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요. 무슨 청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오늘은 제발 약초를 캐러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지편들이나 정리하시면서 소인놈을 기다리고 계시옵소서. 이상하게 뭔가 짚히는 것이 있사옵니다요. 뭐가 짚히느냐? 좀 전에 저기 노구단 및 바위 옆을 지날 때에 장을 보러 가는 것 같은 차림의 사람을 둘 보았잖습니까요? 말해보아라. 놈들의 눈빛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요. 그리고 며칠 전에 칠부람 쪽 대성골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요. 혹시 산 손님들이 아닌가 하옵니다요. 그 연기는 나도 보았다. 좌우간에 내놈은 약초가 팔리자마자 어서 기산하도록 하오라. 날이 어두워지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이 생긴다. 알아들었느냐? 오늘은 내놈 말대로 바깥 출입을 하지 않겠다. 내놈도 산속에서 사람을 찾는 방법이 연기가 어디서 피어오르는가를 살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나리, 소인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요? 다만 소인님이 나리를 모시고 지리산을 돌아다녀 보니 나리께서 뭔가를 항상 저 멀리서 찾고 계시었습니다요. 그래서 소인놈은 나리께서 연기 오르는 것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요. 내 놈은 아무리 보아도 영특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어서 글을 읽히도록 해라. 어서 다녀오너라. 내가 한 말을 명심하여라. 정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오전 중에 한둘이의 말대로 지필목을 꺼내어 지금까지 자신이 관찰한 지리산을 지편 위에 그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후가 되어 그는 더 견딜 수가 없었다. 칠부람이라 하면 한 30리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대전골이야 적어도 50리 거리지만 칠부람이라면 금방 다녀올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연기가 오르는 데가 칠부람 근처인지 대전골인지 불확실했다. 용수바위의 지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방향만이 그쪽일 따름이었다. 정우는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만약 칠부람 근처라면 한둘이가 돌아오기 전에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결국 정우는 길을 떠났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다. 그 사람이 이웃인지 적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 만일 적일 경우에는 느닷없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자기가 그들이 피어올린 연기를 보았는데 그들인들 자기가 피어올린 연기를 보지 못했겠는가. 한낮을 달려서 그는 칠부람 근처에 이르렀다. 그는 숲속에 몸을 숨기고 들 수 있는 한 고지대로 몸을 돌리면서 주변을 샅샅이 관찰하였다. 특히 산채가 들어앉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적였다. 과연 그는 교묘하게 은폐된 산채 비슷한 것을 발견하였다. 정우는 큰 바위와 짙은 녹음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관찰했다. 총을 꼬나든 한 놈과 칼을 찬 다른 한 놈이 산채의 입구인 듯한 곳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놈들의 산채는 위치가 절묘했지만 배후를 철저하게 차단하지 못한 우울을 범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오의 정찰을 그들은 피하지 못했던 것이다. 산채의 배후는 절대적으로 접근이나 정찰이 불가능한 곳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아주 가파른 낭떠러지나 아니면 아주 험한 산에 허리 밑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나 이들의 산채의 배후는 그저 녹음이 좀 험하게 들어차 있을 뿐 지세가 그렇게 험하지 않았다. 정우는 일단 몸을 빼어 용수바위 밑으로 돌아왔다. 그는 철저하게 일반인으로 가장했다. 그는 문을 완전히 열어 젖혀놓고 아무렇게나 지냈다. 어쩌면 정우는 고열산 부대의 부두목을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지난 항자를 그렇게도 괴롭힌 데 대한 안갚음을 하려는 참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한편 구례장시로 내려간 한둘이는 약재장으로 가서 아주 쉽게 물산을 팔아치웠다. 약재를 파헤쳐놓기도 전에 약종상에 달려들어 사버렸다. 원래 약재란 관아에서 먼저 심약이 나와 구매를 하고 나서 일반 구매자들에게 그 순서를 넘기는 법이었지만 워낙 산골이라 그런 절차가 생략된 모양이었다. 아니 여보시오. 그렇게 많은 약재를 어디서 그처럼 많이도 모았소? 저기 주막거리에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씩 합시다요. 노영이 어디 한 그릇 사 보시구려. 국밥이라? 한 그릇 사 드리고도 싶지만 소이님은 아직 할 일이 좀 있어나서 사양을 해야겠소이다. 그런 말이에다 다음 장에 또 내려오시오. 물론 입죠. 약재 팔아서 먹고 사는 놈이 별 수 있겠소이까. 그런 말이에다. 저기 주막거리에는 둘째 집 말이오. 거기에 가서 날 찾으시오. 그럼 내가 또 아주 좋은 값을 쳐서 전부 사드리리다. 둘째 집이라니 어디서 둘째 집이오? 아, 들머리에서 둘째 집이요. 아, 요사이에는 그 집에 허리통 내놓은 주무가 와서 온 구례장꾼들이 야단들이라오. 허리통 내놓은 주무라니 무슨 말이시오? 술상 나르고 국밥 말아주는 주무가 말이외다. 허리통을 허옇게 내놓고 있다는 말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직접 가서 얼핏 보면 허리통을 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소이다. 다만 허리가 하도 길고 가느라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그 집에 가서 날 찾으시오. 그럽시다 그려. 한둘이는 이 약종상 사내를 따돌렸다. 한둘이는 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샀다. 그는 점심이고 뭐고 얼른 장시를 뜰 작정이었다. 이른 탓일까? 아직까지 장터에는 관아의 나졸들이 깔리지 않았다. 그리고 보부상들도 험상스런 얼굴로 다른 장사꾼들을 살피지 않았다. 보부상들의 행포가 극심했다.
상점을 독건하고 있는 그들인지라 다른 사람들의 물산 판매를 은근히 감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점심때가 채 되기 전에 안돌이는 모든 일을 다 끝냈다. 그는 이제 장시를 뜰 참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전에 약동상 사내가 하던 말이 이상하게 뇌리에 남아 있었다. 허리통을 허옇게 내놓고 주문 노릇을 한다는 여인이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았다. 언젠가 태화강을 새벽의 미명 속에서 흘러내릴 때 어떤 한 여인이 길고도 허연 허리통에 술병을 차고서 다른 배로 역시 강을 흘러내리지 않던가. 그녀가 어쩌면 을련이란 여인인지도 모른다는 말을 정호가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호는 깊은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지 않은가. 그는 주먹거리로 갔다. 약종상 사내가 말하던 두 번째 집에 과연 사람들이 많이들 몰려들었다. 술장에 앉은 사내들이 이상스런 얼굴을 하고서는 밥상을 내오는 주모를 유심히들 살폈다. 과연 여인의 허리는 엄청나게 가늘고 길었다.